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25번째 간신은 을사오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번째 조선을 팔아먹은 5명의 매국노 을사오적, 그 첫 번째 시간의 파트 1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4명의 간신을 소개하는 글을 읽은 독자분들께서는 아마도 대표적인 매국노인 이완용과 같은 인물은 왜 나오지 않았는지 의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 빌런은 원래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소개할 인물들이 바로 을사오적이고 이후에 소개할 인물들이 정미칠적이 되겠습니다. 자, 을사오적의 모습 나무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이렇게 5명을 우리는 을사오적이라고 부릅니다. 을사오적은 1905년 을사늑약에 찬성하여 서명한 5대신, 박재순 외부대신, 이지용 내부대신, 이근택 군부대신, 이완용 학부대신, 권중현 농상부대신, 이렇게 5명을 일컫는 말로 우선 을사늑약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선 말기에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기세가 아주 등등해졌죠. 미국과 영국 등의 서구 열강들과 침략에 대한 상호 묵인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을사늑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됐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외교권 포기 및 통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외국과 접촉할 수가 없고, 대내적으로는 감독기구인 통감부가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었죠. 즉, 대한제국의 주권이 일본의 손아귀에 떨어진다라는 내용의 조약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주 조선 일본군의 사령관인 하세가와를 비롯한 군인들을 데리고 어전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고종이 참석하지도 않은 이 어전회의를 주도하면서 이 을사늑약을 강요하게 됩니다. 참정 대신이었던 한규설은 졸도까지 해가면서 반대를 했지만 9명의 대신 중에 5명이 여기에 서명을 하면서 찬성을 하면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된 거죠. 물론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의 허가도 없이 신하들의 서명만으로 이루어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조약이었지만, 일제는 이 조약을 빌미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에 서명했던 5명의 대신이 바로 을사오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나다 순으로 그들을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면, 우선 첫 번째는 농상부 대신 권중현이 되겠습니다. 권중현의 사진 나무위키에서 가져왔고요. 1854년 충북 영동에서 태어난 권중현은 어린 시절부터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문물을 접해 일본의 사정에 밝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능력을 발휘해서 1883년 부산 감리서 서기관이 되었고요. 1888년에는 조정의 명을 받아 일본을 직접 시찰하는 역할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가 친일파가 되는 시점이 이맘때부터가 아닌가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1891년부터 주일공사로 동경에서 재임을 했고 1894년에 한성 부윤을 거쳐서 1895년엔 내각 총서, 1896년에는 법무협판, 1897년에는 농상공부 협판 등의 자리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다시 조정의 명에 따라서 일본으로 건너갔다 오게 되는데 이후에 고종 황제의 위호를 상소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정이품을 하사받게 됩니다. 1898년 의정부 찬정을 지내고 농상공부 대신이 되었고요. 1899년에는 법무공부 대신과 농상공부 대신을 겸임하게 됩니다. 1904년 육군 부장으로 임명이 되었고요. 이때 일본군의 위문사로 요양과 여순회까지 다녀옵니다. 그 덕분에 일본에서도 2차례나 훈장을 받기도 했어요. 이거부터가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조선의 관리가 일본에서 2차례나 훈장을 받았다. 아무튼 이러한 일본에 보이지 않는 지원 덕분에 1905년에 농상공부 대신이 되었고 이후에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진심으로 어이없는 것은 권중현이란 인물은 사실 임진왜란의 영웅이었던 권율 장군의 구대손인 권홍섭과 이순신 제독의 구대손인 덕수 이씨,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어머니, 그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었다는 거죠. 조상들은 그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 정말 훌륭했던 분들인데 그 후손은 일제에게 을사늑약을 통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매국노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속에서 등장했던 권중현의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1907년 나인영 등이 조직한 을사오적 암살당에게 총격을 받기도 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이처럼 을사오적이 암살의 목표가 되자 을사오적들은 모두 내각에서 물러났지만 권중현은 곧 중추원 고문으로 다시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에도 칙명을 받아 일본의 박람회를 시찰하기도 했고요. 이때 다시 일본으로부터 훈장을 받고 1908년에도 훈장을 수여받습니다. 그의 친일 행각이 얼마나 일본의 마음에 들었는지를 드러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1910년 이른바 경술국치 이후에는 일본으로부터 자작의 관작을 받게 되었고요. 이후에도 역사를 왜곡하는 조선사 편수회의 고문으로 지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말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권중현이란 이 인물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치고 꽤 편안한 삶을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다라는 점이죠. 그러나 그의 이름에는 역사가 계속되는 한 매국노라는 호칭이 계속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외부 대신 박재순이 되겠습니다.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박재순의 사진이고요. 1858년 용인에서 태어난 박재순 역시 을사오족의 한 명으로 매국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죠. 일찍부터 김윤식과 친교를 맺고 청나라와의 외교상 업무를 주로 담당을 했는데요. 그는 1883년 별시 문과에 급제를 하면서 조정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이후 김윤식이 주도하던 통리교섭 통상 사무아문의 주사를 거쳐서 주차 천진 종사관 청국 정권 대신 홍문관 부교리 사원부 장령 동부승지 등을 두루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주차 천진 동리 통상사무로 재직하던 1996년이 아니죠. 1886년인데 구자랑 팔자를 제가 잘못 입력을 했네요. 어쨌든 1886년 당시에 청나라를 다녀왔고요. 1893년 호조 참판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도 동학도들의 집회를 저지하고자 청나라의
파병을 요청할 정도로 그는 친청파의 인물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94년 시작돼서 약 1년 동안 계속된 청일 전쟁에서 일본군이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청과 일본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시작합니다. 1894년 충청도 관찰사로 재직하던 때에는 일본군 및 경군과 연합하여서 동학 농민군을 토벌하는 데 앞장섰고요. 1895년 외부 대신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간도의 행정관리권과 경흥, 의주 지방의 개방에 관련한 외교 문제를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1899년 조청 통상조약, 1901년 조비, 조선 필리핀 통상조약, 1902년 조백, 조선 벨기에 통상조약 등을 체결하는 데 공을 세웠고요. 그 후 다시 주청 정권 공사가 되어서 청에 갔다가 돌아와서 1905년 외부대신으로 재직을 하면서 을사늑약의 체결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박재순 역시 을사오적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죠. 그 공을 인정받아서 의정대신이 되었으며 1907년 이른바 이완용 내각에서도 내부대신을 역임하게 됐고 1910년 내부대신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 자작의 자기와 은사금을 받고 중추원 고문 자리에 앉게 되죠. 자신의 조국을 일본에 팔아먹고 호의호식했지만 그 역시 그의 이름은 매국노로서 을사오적이란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군부 대신 이근택이 되겠습니다. 이근택의 사진도 나무위키에서 가져왔고요. 1865년 충북 충주의 무인 가문에서 태어난 이근택 역시 을사오적신,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평소에 말을 하지만 원래는 을사오적신, 그러니까 신하 신자를 붙여요. 일원으로 매국에 앞장선 인물이 되겠습니다. 본시에 대단한 가문의 인물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그에게 기회가 다가온 것은 이모군란이 발생한 1882년이었습니다. 이 난을 피해서 민비가 충주로 내려왔고요. 이때 이근택은 싱싱한 물고기를 진산하면서 민비와 친분을 쌓게 됩니다. 이후 민비가 다시 황궁을 하자 그녀를 따라서 상경한 그는 1883년 남행 선정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1884년 묵과에 응시한 그는 거기에서 급제를 하면서 1885년 선정관이 되었고요. 그 후 약 10년 동안 다양한 무관직을 역임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895년 을미사변 이후에 민비가 죽었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뒷배가 돼주던 인물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1896년 아관파천이 일어나자 당시 육군 참령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던 이근택은 이창열 등과 모의를 해서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에서 끌고 나오려고 하지만 이게 사전에 발각되어 제주도로 유배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명성황후, 민비라고 하는 이 인물이 죽고 나서 고종 역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라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자, 그래서 몸을 피한 데가 어디예요? 궁궐이 아닌 러시아 공사관이었죠. 자, 그런데 아직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왕을 억지로 끌고 나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인물의 어떤 인간성을 보여주죠. 왕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굳이 끌고 나와야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도로 유배를 당했던 이근택은 1897년 민영기의 도움으로 유배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여흥민 씨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제가 자꾸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폄하하는 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여흥민 씨들이 세력을 잡으면서 우리 조선 또 대한제국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민영기도 마찬가지예요. 민영기도 을사늑약 당시에는 탁지부 대신 자리에 있었던 민영기가 을사늑약 자체에 반대를 합니다. 거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안면몰수하고 친일파로 변절을 해요. 그래서 한일 병합 때는 일본으로부터 남작 차기까지 받게 됩니다. 나라의 외척으로서 또 나라의 고위 관료로서 결국은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죠. 어쨌든 뭐 지금은 민영기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따로 다루도록 하고, 자, 이근택은 1988년 제가 또 여기서 제가 숫자에 좀 약하다 보니까 또 오타가 있는데 1988년이 아니고 1988년은 올림픽이 있었던 해죠. 1898년 독립협회가 해산하는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한성 판윤을 거쳐서 경무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 뒤로도 승승장구하던 이근택은 마침내 1901년 육군 참장과 헌병사령관을 겸임하게 됩니다. 1902년에도 의정부 참전과 경위원 총관을 거쳐서 원수부 검사국 총장이 되었고, 이듬해에는 군부 대신 특명 정권 공사를 지내고 1904년 호위대총관, 국내부 특진관을 역임했고요. 1905년에 시종 무관장, 농산공부 대신, 법무 대신이 된 그는 일본에서 훈장을 받으면서 군부 대신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결국 그해 11월 을사조약 체결에 앞장서면서 을사오적의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죠. 그로 인해 나철 등이 조직했던 을사오적 암살단에게 피격을 당하기도 했지만, 앞서 권중현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좀 좋은 총을 좀 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1906년 다시 일본으로부터 훈장을 받고 중추 원장이 되었고요.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엔 다시 일본에서 자작의 자귀를 수여받게 됩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이근택의 모습 TVN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1919년 12월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이창훈이 자귀를 습작했고요. 이근택의 형인 이근호와 아우였던 이근상도 한일 합방 이후에 자작의 자귀를 수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이근택의 친일 행각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차원이었다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근택과 그의 가족 모두가 매국에 앞장선 매국노요 간신의 집안이다라는 것이죠. 충주의 시골에서 민비를 만난 계기로 민비의 생존 시에는 친러파였지만 민비가 죽고 난 뒤에는 친일파가 되어서 자기의 손을 잡아줬던 민비를 죽인 게 일본인데 그 뒤로 친일파가 된 거죠. 친일파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일제에 충견으로 살았던 이근택의 이름 역시 역사 앞에서 늘 매국노로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을사오적 5명 중에 3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보았고, 그보다 먼저 을사늑약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그 25번째 시간 을사오적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25번째 조선을 팔아먹은 5명의 매국노 을사오적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을사오적 1에 대해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나서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완용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이완용을 실드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참 희한하죠. 이완용은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시즌 1에서 을사오적 첫 번째 파트에서 이완용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뭐 나보고 공부를 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 이완용은 누가 뭐래도 매국노입니다. 제가 댓글에도 달았지만 이완용은요 을사오적뿐만이 아니고 정미 7적, 경술 국적까지 해서 매국노계의 그랜드슬럼을 달성한 두말할 필요가 없는 매국노예요. 도대체 이번에 또 제가 이 유튜브 콘텐츠를 올리면 어떤 댓글들이 달릴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역사 공부를 저보고 더 해라 라고 하는데 역사 공부를 좀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교재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콘텐츠에서 올린 을사오적 중에 권중현, 박재순, 이근택 이렇게 3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을사오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완용과 이지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을사오적 강적들 TV조선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네 번째 인물 학부 대신 이완용, 두산백과에서 가져온 이완용의 사진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간신 혹은 매국노로 가장 이름을 널리 알려진 인물이 바로 이완용이겠죠. 1858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난 그는 판중추부사 이호준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1882년 진광별시로 급제를 하면서 벼슬길을 시작하게 된 이완용은 1886년 유경공원의 학원에서 영어를 비롯한 신학문들을 익히게 되죠. 1887년에는 주미 특파 정권 공사 박정양과 함께 미국에 갔고요. 다음 해에 병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돌아온 이완용은 승정원 동부승지와 이조 참의 등을 역임하다가 곧바로 주차 미국 참장관이 되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고 대리공사가 되었다가 1890년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처음 벼슬길에 오를 때만 해도 친청파였던 이완용은 이때를 계기로 친미파로 돌아서게 되는데 우리는 흔히 이완용을 대표적인 친일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는 친청파에서 친러파, 그 다음에 친미파, 그 다음에 친러파, 그 다음에 친일파까지 변신의 변신을 거듭했던 인물. 이게 더 정확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친미파가 되어서 귀국한 이완용은 조정 내에 여러 가지 벼슬을 거치게 되면서 1894년 김홍직 내각에서 외무협판이 됩니다. 그리고 박정양 내각에서는 학부대신과 중추연 의관으로 기용이 되었고요. 그 뒤에 김홍집 내각에서도 다시 학부대신을 역임하게 되죠. 그러나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발생하고 학부대신에서 물러난 그는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1896년 아간파천 당시에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켰다라는 공을
인정받아서 박정희학 내각에서 외부 대신경 학부 대신을 역임했고요. 농상공부 대신 임시 서리를 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친미파에서 친러파로 배를 갈아탄 상태였죠. 이완용은 한때 독립협회의 창립회원이기도 했지만 외부 대신으로 있으면서도 조선의 각종 이권을 외국에 넘겨줬다라는 이유로 제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보면 이런 거예요. 청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워낙 우리가 강대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친청파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가보니까 야, 이게 미국이 어마어마하구나 하면서 친미파가 된 거죠. 그러다가 명성황후 씨의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도망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러시아가 생각보다 센데 그 다음엔 친러파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는 친일파가 되는 거죠. 특진관 이완용, 훗날 을사오적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의 이완용, TVN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1897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오고 나서 대한제국을 수립하자 친러파라는 이유로 서울을 떠나서 평안남도와 전라북도 등의 외지로 전전을 합니다. 결국 1901년에야 국내부 특진관이 되어서 돌아오게 됐는데, 그리고 1904년에서 1905년까지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약세를 보인다. 자,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완용은 이제 자신의 노선을 변경하려 한 거죠. 친러파 시절 친일파 숙청을 하는데 앞장서던 이완용이지만 러일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일본 측에 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세겠다고 생각했던 러시아가 일본한테 졌네? 그럼 이제 일본 편이 돼야지.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친러파에서 앞장서서 친일파를 숙청하던 자신의 변절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친일파의 행각을 벌입니다. 이완용은 을사늑약, 한일 신협약, 고종의 퇴위, 국권 피탈 등의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일에 그 이후로 쭉 앞장을 섰어요. 1905년 당시에 학부대신으로 있었던 그는 일본의 특파 대사였던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조약 체결에 대한 제의를 받고 여기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전회의에서 일본군을 동원한 무력 시위로 고종을 협박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일본은 이것을 이완용의 공로가 있다라고 해서 의정 대신 임시 서리와 외부 대신 서리를 겸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1907년 내각 관료제로 전환을 통하여서 이 내각의 총리 대신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이 발발하자 이를 빌비로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고종을 압박하여서 퇴위를 강요하기도 했고요. 순종이 즉위하자 정미 7조약을 체결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내정권 역시 박탈되도록 하였죠. 또한 그해 8월에는 군대의 해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서 일본 정부로부터 우길 동화장을 받았고요. 1909년 결국 독립운동가 이재명에게 칼을 맞기도 했지만 목숨을 또 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굉장히 질긴 인물이죠. 자, 이분이 바로 이재명 씨예요. 독립운동가. 국가보훈처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1910년에는 다시 어전회의를 개최해서 한일 합병안을 가결시켰고요. 한일 양국 병합정권위원이 되어서 합병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9일 결국 나라를 일본에게 갖다 바치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공식적으로는 백작의 자기를 수여받게 되었고요. 수당 60여 원과 퇴직금 1458원 33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도 일제 강점기에 그는
조선 총독부 중추원의 고문을 비롯해서 중추원 부위원장, 농사장려 회장, 일본 제국 군인 후원의 조선지부 평의원, 조선귀족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일선의 융화를 내세워서 한국 왕족과 일본 황족 간의 결혼을 권장하는 이른바 동화정책에도 앞장을 섭니다. 또한 1919년에는 3.1운동과 독립투쟁을 비난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경고문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듬해에는 후작으로 그 지위가 승격이 됩니다. 자, 조선인인데 일본의 후작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인물이 친일 행위에 적극적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농림주식회사의 고문, 교육조사위원, 총독부 산업조사위원, 조선미술전람회 심사원, 조선귀족회 부회장 등의 명예직을 역임하다가 죽을 때까지 일제에 충성을 바쳤습니다. 대부분 다른 역대 간신들이 말년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에 비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 이재명 씨에게 한번 피습을 당한 것 빼고는 별탈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나라를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데 앞장섰던 인물의 말년치고는 무척이나 평안했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이완용이라는 이름 석자는요, 우리 역사가 기록되는 한, 우리 역사가 지속되는 한 매국노, 간신의 대명사로 후대에 전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무슨 이완용을 다시 볼 필요도 없고요. 뭐 이완용을 이해할 필요도 더더욱 없죠. 이완용은 그냥 매국노고 간신입니다. 자, 그리고 이완용 못지않은 인물이 바로 내부 대신이었던 이지용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이지용은 다른 을사오적들과는 달리 왕실의 자손이었어요. 그는 1870년 흥선대원군의 셋째 형 흥인군의 손자로 태어나서 고종의 오촌 조카가 되었던 인물이죠. 즉 사도세자의 5대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87년에 정시 문과에 급제한 그는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서 1898년 황해도 관찰사, 1899년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하게 됩니다. 1900년에는 국내부 협판이 되었고요. 1901년에는 주일정권공사 겸 의정부 찬정에 오르게 되었죠. 이 당시에도 그가 뇌물을 받고 팔아먹은 군수직이 14개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매국노 이전에 이지용은 완전히 부패한 관료의 어떤 표본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1904년에는 외부 대신 서리가 돼서 주한 일본 공사인 하야시와 한일의정서를 협정하고 조인을 맺게 되었는데 이는 조선을 일본의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을사늑약의 교두보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어졌고요. 당사자였던 이지용과 참사관이었던 통역 구원회를 매국노라고 규정한 민중들에 의해서 집에 폭탄이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지용은 살아났죠.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이지용의 모습 TVN에서 가져왔고요. 이지용은 이처럼 왕실의 자손이었으면서도 애초부터 친일파였고 을사오적이 되기 전에도 이미 매국노로서 규명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그를 위해서 추밀원장인 이토 히로부미를 특파 대사로 보내어서 무력으로 민중들의 시위를 진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를 대사로 삼아서 일본으로 특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그에게 훈장을 수여했죠. 그리고 귀국한 그는 법무대신과 규장각 학사, 판독령 부사,
교육부 총감 등을 거쳐서 1905년 농상공부 대신과 내무대신을 역임했는데, 이때 내무대신으로서 을사늑약에 찬성을 하고 서명을 해서 을사오적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흥분한 군중들이 그의 집에 불을 지르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그는 역시 무사했습니다. 1907년엔 중추원 고문에 임명이 되었고요. 그 후에도 을사오적 암살단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당했지만 번번이 이것을 피해 나갑니다. 1910년 국권 피탈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백작의 자기와 많은 돈을 받기도 했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도박에 빠져서 다 날려버리고 1928년에 사망했어요. 왕실의 종친으로 태어났다가 친일파로 나라를 변절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그 돈을 다 도박에 빠져서 날려먹고 역사 속에서 왕가의 후손이 아닌 왕가의 매국노로 이지용은 기록되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을사오적 5명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친일파와 매국노들에게 아직까지도 우리는 합당한 처벌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완용은 친일파가 아니다, 매국노가 아니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이때 친일파를 척결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해방 이후에 우리가 분단이 되면서 남한 지역에 들어왔던 미 군정이 관리들의 어떤 관리의 수월성을 이유로 들어서 당시에 친일파들이 차지하고 있던 권력을 그대로 그들에게 유지시켜 주었고요. 이승만 정권 역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권을 수립하고 유지했기 때문에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당연히 목숨을 걸고 재산을 팔아가면서 일제와 친일파에 맞서 싸웠던 독립투사와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도 대가도 주어지지 않았죠. 국민은 나라에 충성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그런 국민들을 외면하면서 나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던 것이 아닐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좀 안타까운 의문이 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떤 매국 친일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완용, 그리고 조선 왕실의 자손이면서 조선 왕실의 매국노로 기록되었던 이지용,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